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화명동에 살고 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09년도 부산 화명동에 거주하던 때의 일입니다. 더운 여름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 동갑내기 친구 2명과 형 1명. 이렇게 4명이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획 업무를 맡고 있어서 외부 홍보차 나간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에만 있으면 눈치가 보이다 보니 부장님이 우리를 일부러 내보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보수적인 성격이라 돈을 받는 만큼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강했습니다. 평소 외부 홍보만큼은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날만큼은 동료들의 아우성의 짬도 제가 가장 높고 다수결에서도 밀려 결국 하루 동안 회사 눈을 피해 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금정산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계곡에 도착하니 나무들로 둘러싸인 계곡 바람이 온몸을 감싸며 체온을 내려줬습니다.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나 싶을 정도로 시원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차가운 물속으로 입수했습니다.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놀다가 무릎 정도 오는 물의 깊이가 재미없어서 조금씩 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장소 근처로 자리가 옮겨졌죠. 저는 원래 수영을 못해서 얕은 물에서만 노는 편이지만 그날따라 왠지 다이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다이빙 지점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마시고 버린 2리터짜리 음료 페트병들이 둥둥 떠다니고 쓰레기도 많았지만 저는 홀린 사람처럼 다이빙 지점을 계속 응시하게 됐습니다. 마치 블랙홀 같은 동그란 어두운 구멍이 보였고 저기로 떨어지면 되겠구나 하며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강한 맞바람이 불어 망설여졌습니다. 그 바람에 정신이 돌아와 다시 그곳을 쳐다보니 아까보다 그 구멍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점프하자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다시 뛰려고 할 때마다 불어오는 맞바람에 주저하게 됐습니다. 동료들도 뛰라고 소리쳤고 기분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당시 제 옆에는 분명 부장님도 계셨습니다. 분명 사무실에 계셔야 할 분인데 그때는 마치 부장님도 우리와 함께 놀러온 것처럼 자연스러워서 아무 이질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뛰어내리려는 순간 제가 보았던 그 구멍은 2갈래 나뭇가지처럼 가지가 생기더니 나를 휘감으며 물속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할머니예요 라는 소리가 들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응원하던 동료들의 손짓과 눈빛이 뛰어가 아니라 내려와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어야 할 부장님은 차렷 자세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죠. 뒤로 물러나 바위 뒤로 숨으며 다시 내려다봤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했던 그 어두운 동그란 구멍은 싱크대 물이 약하게 빨려 내려가듯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일으켰고 정면을 응시하자 차렷 자세로 저를 바라보던 부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료들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올라갔냐는 동료들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복정역 공익근무 중 겪은 기이한 경험. 호프집에 앉아 친구와 술 한잔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가 공익근무 이야기를 꺼내면 왠지 모르게 씁쓸한 웃음을 짓곤 했다. 그때 복정역 자살 사건이 있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도 나올 거라고 한다. 당시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친구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 복정역에 발령을 받았다. 야간 근무를 할 때는 2인 1조로 선임과 후임이 배치되었다. 막차 시간이 되어 친구는 열차 끝쪽에서 승객들이 제대로 탔나 확인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서 열차 중간쯤에서 긴 머리의 여자가 얼굴을 슬쩍 내밀더니 다시 들어갔다.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역인지 확인하거나 시계를 보려고 열차 문이 열릴 때 얼굴만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음 열차가 들어왔고 친구는 다시 열차 끝쪽에서 승객들이 다 탔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열차 문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서 긴 머리 여자가 얼굴을 내밀더니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다. 순간 친구는 등 뒤에 식은땀이 나고 오한이 느껴졌다. 막차가 들어왔다. 친구는 여전히 열차 끝쪽에서 승객들이 다 탔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열차 문 열립니다. 또다시 그 중간 자리에서 같은 여자가 얼굴을 내밀더니 다시 사라졌다. 너무 무서워서 친구는 막차를 보내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역무실에 있던 선임이 손짓을 하며 친구를 불렀다.
친구가 선임에게 달려가자 선임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너 왜 거기 서 있냐? 친구가 확인하던 그 자리가 한 달 전에 누군가가 자살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친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친구가 상병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 일이 거의 잊혀질 무렵 어느 날 야간 근무를 선임과 함께 섰다. 막차를 보내고 영무실에 들어와 점등을 한 뒤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다. 점등을 하면 몇 군데만 불이 켜지고 나머지 공간은 암흑이 된다. 2시간쯤 잤을까? 누군가 친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냐? 아직도 자냐? 비몽사몽한 친구는 대답했다. 네,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얼른 나가서 근무 서야지. 친구는 죄송하다며 일어나 불을 켜보니 새벽 3시쯤이었다. 그런데 영무실엔 선임이 없었다. 친구는 선임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선임은 PC방에서 놀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무서워져 영무실에 불을 켜둔 채 근무를 계속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전거 괴담. 어렸을 때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 자전거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위치는 전남 무안 쪽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정육점을 오가던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00년대 후반쯤으로 등장인물은 오갑배라는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정육점으로 고기를 사러 가시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 정육점에 도착하셨습니다. 시골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우측에는 논밭이 있는 낭떠러지, 좌측에는 나무가 많은 산이 있는 배경을 떠올리면 됩니다. 피가 붉게 고인 돼지고기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자전거로 편도로만 약 40분이 걸리는 거리라 운동 겸 왕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 바퀴에 뭔가가 낀 느낌이 들었고 페달을 밟는 게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로 멈추고 자전거를 살펴보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다시 출발해서 가다가 또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한 3번쯤 반복되었죠. 할아버지는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는데 하며 멈춰 자전거를 면밀히 들여다보셨지만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기를 보니 구매했을 때 시뻘겋던 선홍빛이 모두 사라져 이제는 그냥 분홍색만 남아있더래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헐레벌떡 집까지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당시 할아버지들은 담력이 좋으신 편이라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셨지만 그 일은 오랜 세월 동안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극기 훈련.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극기 훈련을 거의 매년 갔습니다. 특히 첫날 밤에는 담력 훈련이라 해서 밤 12시 이후에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얕은 산을 넘어오는 훈련을 했습니다. 얕은 산이라고 해도 매년 장소가 달라 학생들은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휴지를 묶어 길을 표시하거나 줄을 묶어 등산로를 따라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선생님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곳곳에 숨어 학생들을 놀라게 하거나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앞에 몇 팀이 지나가고 드디어 겁이 많았던 친구와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출발하라는 소리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반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 숨어있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다시 잡았지만 처음 갈림길 외에는 길이 쭉 이어져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변 나무들은 울창했고 휴지로 표시한 것도 없어 바닥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길을 따라 줄에 의지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줄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친구와 함께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방이 컴컴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길조차 구분할 수 없어 불안과 공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러다 산속에서 조난당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조금 앞쪽에 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희미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곧장 달려가 길을 물어보려 했지만 친구가 어딜 가냐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멀리 가지 마. 나 무서워. 그래서 친구와 그 선생님 사이 중간쯤에 서서 길을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하얀 두건과 흰 소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두건 때문에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불에 가려서인지 무릎 아래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쭉 가면 되나요? 큰 소리로 물었지만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잔뜩 겁을 먹은 친구를 데리고 가까스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와 집합 장소로 가는 도중에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아까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저는 친구가 어두워서 선생님을 못 본 거라 여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저와 친구가 갔던 길은 다른 친구들이 간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든 길에 오른쪽은 산사태로 깎여 내려가 거의 절벽과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집안이 약해 땅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 막아놓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곳에 선생님이 계실 리 없었습니다. 도대체 막아놓은 길을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가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생님께 가까이 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합니다. 5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여고 기숙사에서의 경험. 고등학교 때 일이야. 우리 여고 기숙사는 폐쇄적인 환경 때문인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았어. 자고 일어나면 천장은 멀쩡한데 바닥과 이불에 정체 모를 피가 떨어진 자국이 남아있거나 혼자 있는 방에서 거울을 보면 뒷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룸메이트가 보이기도 했어. 물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 기숙사는 침대가 아닌 온돌방으로 마치 가정집 같은 분위기였어. 그래서 방의 개념이 희미해서 서로 방을 바꿔 자거나 친구 방에서 자는 일이 흔했지. 나는 무서움을 잘 타지 않아서 귀신 이야기를 즐기며 웃어넘기곤 했어.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3인실로 옮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어. 나는 항상 똑바로 누워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날 때까지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자는 타입인데 3인실로 옮기고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 가위 눌리는 게 귀신의 장난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그런데 여름이 다가올수록 가위 눌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 그러던 어느 날 가위도 눌리지 않고 모처럼 편히 자고 있던 새벽 5시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어. 잠든 지 2에서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 창 쪽을 바라보니 그림자가 뚜렷하게 3명 보였어. 처음에는 새벽이라 그림자가 잘 보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곧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우리 방은 3인실이라 2명의 그림자만 보여야 했거든. 하지만 잠이 덜 깬 상태라 옆방 친구가 놀러와서 잤나? 하고 다시 잠들었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어제 다른 방 애가 우리 방에서 잤어 라고 물어봤어.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라 둘 다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한 명은 가위에 눌려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대. 그제야 나는 어제 본 그림자가 뭔지 의문이 들었어. 생각해보니 내가 자고 있던 자리와 친구가 누워있던 자리는 그림자가 비칠 위치가 아니었거든. 그럼 내가 본 3명의 그림자는 누구였던 걸까? 그 뒤로 나는 자는 습관을 바꿔 똑바로 누워 자지 않아. 6번째 이야기, 제주도 괴담. 아버지의 고향은 제주 수산리입니다. 수산리에는 수산진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자주 놀다가 기이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수산진성은 조선시대 때 현무암으로 쌓은 성으로 관방시설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산진성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버지가 다니셨던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버지를 포함한 동네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주 놀았다고 하네요. 그날도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수산진성에 가다가 돌을 높게 쌓아 올린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뭐하는 곳이냐? 소원 비는 곳 같은데 우리도 한번 빌어볼까? 아버지 친구는 소원 비는 곳이라며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들어줄지 모르잖아. 어서 빌자. 두 분은 그곳에서 원하는 소원을 빌고 돌아가려는데 등 뒤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소원 비는 곳 맞아. 아버지 또래의 여자아이가 어느새 아버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소원 비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누가 오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소원을 비려고 왔어. 아버지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소녀의 차림새는 단발머리와 고무신, 치마와 반팔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눈앞이 흐려지더니 그 여자아이는 어느새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버지와 친구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 몇 번을 넘어지면서까지 집까지 계속 달려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산진성의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는 사라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을 되짚어가며 소원 비는 곳에서 만난 소녀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소원 비는 곳에 다녀왔는데 혹시 그곳이 어디인가요? 아버지께서 마을 어르신 중 한 분께 묻자 그 어르신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수산진성을 지을 때 자꾸만 무너져 내려서 성을 쌓던 사람들 중 하나가 스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10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공양해 성을 쌓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3살쯤 되는 어린 소녀를 공양해 바치니 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진앙할망당이라는 당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그곳에 여자아이가 나타나서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소원 비는 곳이냐? 고 물어본다고 하네요. 아버지에게는 수십 년도 지난 일이지만 문득 그 아이가 빌었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가끔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7번째 이야기, 체육시설. 우선 이 이야기는 본인의 경험이니 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학을 구로에 있는 공전 다닐 때 일입니다. 학점을 위해 생활체육 과목을 선택했는데 방학 중에 체육시설에서 스쿼시를 배우는 것이 리포트를 대신하는 과제였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체육관에는 스쿼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방이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항상 맨 왼쪽 첫 번째 방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코치님에게 간단한 기본기를 배우고 혼자 2시간 정도 연습한 후 출석부를 체크하고 귀가하는 과제였습니다. 집이 부천이라 강서구까지 버스로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태풍이 오는지 날씨가 흐리고 대낮인데도 하늘이 밤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쿼시장에 도착해보니 그날따라 왼쪽부터 3개의 방이 가득 차 있었고 어둡고 후미진 맨 오른쪽 끝 방만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 방은 느낌이 좋지 않아 잘 쓰지 않던 곳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스쿼시장은 3면이 벽이고 출입문은 밀폐된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1시간쯤 연습하며 혼자 여러 동작을 해보고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그만하려고 공을 주워 뒤돌아서려는 순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닭살이 돋으며 소름이 확 올라왔습니다. 정말 뒤돌아보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공의 위치입니다. 강화 유리와 벽 사이 모서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공을 주우며 강화 유리를 보는 순간 갑자기 사람 손자국 모양이 2개 정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삼아 땀으로 만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잠깐 놀라 5초 정도 바라보던 그 순간 손자국 모양이 수십 개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며 마구 강화 유리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구석부터 눈앞까지 손자국이 가득 찼습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고 그 이후로는 그곳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학점은 C를 받았고 다음 학기부터는 그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8번째 이야기, 작은 학교의 신기한 인형 이야기. 저희 중학교는 반이 6개뿐인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교 크기도 작아서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일직선 코스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학교 건물 구조도 꽤 특이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보이는 건물은 기역자 모양인데 가로는 2층, 세로는 1층이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땅이 푹 꺼져 있어서 3층짜리 건물이었고 건물 앞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1층은 반지하처럼 되어 있어서 3학년이 그곳을 사용했는데 보통 괴담은 3학년이 되어서야 듣게 되더군요. 아무래도 건물이 낮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괴담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인형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 화장실 뒤에 담이 쳐져 있었는데 그 담 위에 인형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깨끗하거나 예쁜 인형이 아니었고 학교 구조상 담이 높아서 누가 올리기도 쉽지 않았죠. 심지어 민가 쪽에서도 담이 3m 정도 높아 반대편에서 올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인형이 누가 올려놨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이들이 시끄러워지자 선생님들이 인형을 내려주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리면 또 올라가 있고 내리면 또 올라가 있고 정말 신기한 인형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형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아마 태웠거나 다른 방법으로 없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분신사발을 하다 죽은 동급생이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 파란색이나 물빛에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별로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담벼락에 계속 올라가 있던 그 인형은 저도 몇 번 보았기에 신기하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꿈에서 귀신이 나오면 잡아뜯고 싸우는 편인데 저를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는 여자 귀신도 저에게 많이 맞았죠. 9번째 이야기, 누나. 나는 누나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 그날은 더운 여름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다. 나는 가끔 누나와 함께 자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새벽 3시가 되면 누나가 어딘가로 슬그머니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처음 몇 번은 꿈이라 생각했지만 꿈이 아니란 걸 확신하고 나서 누나에게 간밤에 이를 물어보았다. 하지만 누나는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내가 꿈을 꾼 거라며 웃으며 핀자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누나는 또다시 일어났다. 시간에 맞춰 살짝 실눈을 뜨고 보니 누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누나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시간이 되어 돌아왔다. 다음 날 나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무섭기도 했지만 혹시 누나가 귀신에 홀리거나 목류병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먼저 잠든 누나의 잠옷자락에 긴 실을 메어 두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누나는 또다시 깨어났다. 이번에는 나를 의식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나는 살며시 눈을 뜨고 실을 확인했는데 실은 계속 풀어져 가고 있었다. 정말 길게 연결해 둔 실이 끝없이 풀어지는 걸 보니 누나가 꽤나 멀리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모를 차가운 기운에 창문 틈을 보았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나는 창가에 고개를 들이민 채로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며 실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었다. 10번째 이야기, 콘서트장에서 만난 기묘한 여인.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전국 투어 콘서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콘서트였지만 늘 다른 일과 겹쳐가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친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콘서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어 가는 무대와 콘서트의 시작을 기다리며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주변을 둘러보던 중 순간 섬뜩해졌습니다. 제가 시선을 둔 곳은 2층의 관객석이었는데 그곳은 사람이 앉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플래카드를 걸어두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목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던 순간 제 옆에는 큰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주위에는 돌아가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출입금지 경고 표시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조명이 갑자기 돌아가더니 그 여자를 향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서서히 그 여자를 비추려 하자 여자는 그 빛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 후 조명은 다시 다른 곳을 비추기 시작했고 콘서트는 조명 복귀 문제로 인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 그 자리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자 밑에 낡고 버려진 검은 구두 한 장만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그 구두 속에 수많은 긴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뭉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양밥. 2009년 8월, 나는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 튜브와 파라솔을 대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숙식 제공이 마음에 들어 약 한 달간 일하게 되었다. 사장님은 펜션과 오락실, 슈퍼, 그리고 그 뒤에 딸린 민박을 운영하고 계셨다. 모래사장에 있는 손님들까지 공략하고 싶으셔서 튜브와 파라솔 대여를 시작하셨고 구인 광고를 통해 나와 만나게 되었다. 사장님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이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다. 사장님은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하고 겨울에는 연탄 배달, 봄과 가을에는 본래 집에서 도사견을 40마리 정도 키우셨다. 식용계였다. 사모님은 신기가 있으셔서 점집 같은 것도 운영하셨고 방 한 칸에 큰 불상이 있는 것을 보고 괜히 소름이 돋았었다. 두 분 사이에는 고등학생 아들 둘과 초등학생 딸이 있었고 나와 잘 지냈다. 나는 오전 7시에 사장님이 나가셔서 파라솔과 튜브 대여 준비를 하시면 점심에 교대하여 해수욕이 마감되는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 이후 슈퍼에서 정산을 하고 펜션 손님들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밤에는 슈퍼를 지키며 새벽 4시까지 일했다. 슈퍼 입구 바로 옆에 창문이 있어서 계산대와 컴퓨터가 있었고 나는 그때 한창 즐기던 온라인 게임을 하며 일했다. 한 보름쯤 되자 사장님은 나를 어느 정도 신용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사장님은 매년 땅을 임대해서 슈퍼와 오락실,
민박들을 중고 판넬과 그라인더 하나로 직접 2년 동안 지으셨다는 것이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내 땅도 아닌데 건물을 지어 올리셨다는 게 이상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2009년 9월 해수욕장이 폐장했고 사장님은 인센티브와 보너스까지 챙겨주셨다. 나도 사장님을 좋아했기에 해수욕장 일이 아니더라도 종종 댁에 놀러가며 친목을 쌓았다. 그중 백구 진돗개 봉실이가 있었는데 매우 영리했다. 처음엔 2번 물렸지만 점차 친해지자 목줄을 풀어놔도 졸졸 따라왔다. 2010년 8월 나는 다시 그 해수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작년에 해봤던 터라 요령도 생기고 사장님의 자녀들과도 더 친해졌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이 울며 돌아왔는데 교복이 칼로 난도질당한 상태였다. 다행히 살은 다치지 않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엎드려 자고 있는데 친구가 칼을 들고 등을 썰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장님 내외부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학교로 쳐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후 첫째 아들이 체육 시간 후 교실 문을 따려다 문이 뒤틀리면서 유리가 깨져 다리에 42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사모님께 이러다가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다가 강렬한 눈빛을 받았다. 사모님은 짧게 한마디 하셨다. 도대체 어디지? 이후 사모님이 도석연에게 밥을 주러 갔는데 새끼 6마리가 모두 죽어 있었다고 한다. 사장님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비가 오는 날이라 휴일처럼 여유로웠던 때 사모님이 나를 애타게 불렀다. 3층 베란다에 올라가 보니 우리 슈퍼 지붕 위에 신발 한 쌍이 입구 밖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모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찾았다. 저거다. 우리는 슈퍼로 내려가 신발을 가져왔는데 사모님은 오른쪽 신발에서 깔창 6개를 꺼내셨다. 사모님은 깔창을 펼치며 양밥이라고 설명하셨다. 양밥은 저주의 일종으로 집을 기준으로 지붕 위에 신발을 나가는 방향으로 놓으면 깔창의 수만큼 그 집 사람이나 그와 가까운 이들이 나가게 된다고 한다. 사장님은 크게 화를 내며 올해 해수욕장에서 장사하기 전에 땅 주인과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땅 주인이 찾아와 자신이 장사를 하고 싶으니 이제 나가달라고 하며 건물까지 내놓고 가라고 요구했는데 사장님이 그 요구를 거절하며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장님은 이 일이 저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확신하며 땅 주인을 탓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모님은 나와 봉실이와 함께 해수욕장으로 가서 저주를 푸는 의식을 진행하게 하셨다. 사모님이 시키신 대로 필드의 땅을 파고 장작에 불을 붙여 신발과 깔창을 태우기 시작했다. 봉실이의 꼬리털을 잘라 함께 불 속에 넣고 팥을 던지며 주의를 지켰다. 행사를 마치고 봉실이를 가게 밖에 묶어두었는데 그날 밤 봉실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새벽 2시쯤 아무도 없는 해안가를 향해 계속 짖어대는 봉실이를 보며 나도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그 후 새벽 6시에 깨어나 보니 해안가의 안개가 자욱했고 봉실이는 사라져 있었다. 목줄만 남겨둔 채 증발한 봉실이를 찾아 동네를 헤매다 보니 결국 땅 주인의 집 앞에서 봉실이를 발견했다. 나는 봉실이를 안고 황급히 슈퍼로 돌아왔고 사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사모님은 단순히 봉실이를 쓰다듬으며 갔다 왔어 라고 하셨다. 이후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게 앞을 지나가며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고 그중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 일이 있은 후 사장님과 나는 땅 주인과의 분쟁이 결국 양밥 저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9월 해수욕장이 폐장하고 나는 사장님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했다. 2011년 나는 정기 휴가를 받아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갔고 사장님께는 인사를 드리며 튜브와 파라솔을 빌렸다. 친구들과 오락실에 갔는데 오락실 입구 바닥에는 라카로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친구들은 그 자리에 사람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려진 것이라며 농담을 했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다. 오락실 내부에 들어가니 냉장고에 너넨 다 죽어 어서 여기서 나가 라고 적혀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과 허겁지겁 물건을 챙겨 나왔지만 평상에 있는 튜브를 찾다가 죽은 고양이까지 발견하게 되었다. 고양이를 치워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지만 친구는 차마 손을 대지 못했고 결국 그대로 두고 나왔다. 후에 친구들에게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자 친구들도 이 저주가 땅 주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휴가를 마치고 군대에 복귀했으며 며칠 후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사장님은 건물과 관련된 재판에서 이겨 철거 후 자재를 얻었으며 새로운 장사터를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다. 2012년 나는 전역 후에도 가끔 사장님과 연락하며 안부를 나누었다. 12번째 이야기, 간호사의 괴담. 나는 지방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야근을 하게 되어 병실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등 전에는 병실뿐 아니라 병동 전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게 규칙입니다. 병동 전체라고 해도 실제 점검하는 건 작은 면담실과 엘리베이터 홀, 회의실, 당직실, 비상계단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점검 도중 별다른 이상이 있던 적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돌아보는 게 귀찮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규정이니 그날도 재빨리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비상계단을 점검하는데 계단과 계단 사이 층계참에 웬 아이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야윈 아이가 환자복을 입고 링겔대를 옆에 세운 채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링겔대에는 링겔 봉투가 매달려 있고 시린지 펌프도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그렇겠지만 그 비상계단은 워낙에 인적이 뜸한 곳이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창문 하나 없는 벽을 보고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달리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소등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걸까 하는 정도뿐이었습니다. 나는 계단 위에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 하고 있니? 이제 곧 소등 시간이야. 말을 걸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미아인가? 병실에서 도망쳐 나오기라도 했나? 데리고 소아과 병동으로 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방이 어디니? 빨리 안 돌아가면. 말을 하고 있던 그때 내 PHS가 울렸습니다. 선배가 도와달라고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소아과 병동에 데려가는 것은 포기하고 어서 방으로 돌아가렴. 이 말만 남긴 채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등 전 이런저런 잡무를 마친 후 간신히 소등을 하고 휴게실에서 한숨 돌릴 무렵 비상계단에 있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대로 방으로 돌아갔을까? 잠깐 비상계단 쪽을 보고 오겠다고 말하자 선배가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 혼자 링겔대를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아이였니?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습니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키에 비쩍 마른 아이였으니까요. 링겔대에 의지해 걸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들어 올려 층계참까지 올라올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계장치까지 붙은 무거운 링겔대입니다. 선배는 말없이 내 표정을 살피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혹시 부모가 함께 와서 링겔대를 가져다 줬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는 소리니까 굳이 우리가 갈 필요 없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가지 않는 편이 낫겠고. 부모가 곁에 있었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등 직전 3살 정도 아이를 일부러 층계참에 데려온 후 곁을 떠나는 부모가 있을까요? 게다가 잘 생각해보면 소아과 병동은 내가 아이를 본 곳에서 내 층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는 컴퓨터로 소아과 입원 환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은 연휴 직전이었기에 외박 환자가 많아 소아과 병동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외박을 하지 않은 옷에 이하 환자는 고작 몇 명뿐이었습니다. 개인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아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아이. 2시간 전에 수술을 마쳐 회복 중인 아이. 내가 봤던 아이 같은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자 선배는 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납득하렴. 선배는 단발 머리카락 속에 숨겨져 있던 귀를 보여주었습니다. 귓볼에 한번 찢어졌다가 들러붙은 듯한 흉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가 이전에 죽은 환자에게 수의를 입히고 분칠을 해주던 중 문득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귀에서 엄청난 통증을 느꼈고 귀에 달고 있던 귀걸이가 없어진 후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귀걸이는 죽은 환자가 가슴 위에 포개진 손 사이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13번째 이야기,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의 의문의 초대. 9월 4일 근무를 마치고 친구와 오랜만에 나이트클럽에 갔어. 번화가에서 간단히 소주를 마시고 나이트에 들어갔지. 우리는 시크하게 테이블에 앉았고 부킹도 꽤 잘 됐어. 그러다 새벽 3시쯤 친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 아까 네 옆에 부킹 온 여자의 친구 있잖아. 문자 왔다. 만나서 2차 가자고.
그렇게 우리는 나이트를 나왔고 젊고 얼굴도 예쁜 여자들이 먼저 나가자고 하니 좋았지. 술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 그 여자 중 한 명은 유치원 교사였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친구의 파트너가 술에 취해 울고불고하며 내 옆에 앉은 여자가 나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화를 내고 욕을 했어. 화장실에서 친구와 얘기하며 각자 놀기로 합의하고 나는 내 옆에 있던 여자와 나왔어. 그녀는 술에 취해서 나에게 계속 다가왔고 나도 힘들었지만 오늘은 월척이라고 생각하며 모텔로 들어갔어. 그런데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야. 샤워하는 모습과 침대에 누운 모습까지 찍어달라고 했어. 두 손가락으로 입을 양쪽으로 벌려 웃는 듯한 포즈를 취하면서 말이야. 그 모습을 사진에 남기겠다고 생각하니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찍어줬지. 그 후 우리는 헤어졌고 3일 뒤에도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근무가 끝난 후 간단히 한잔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 어느 아파트에 산다고 하길래 반쯤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 도착하니 인적이 드문 외곽의 공장지대였고 집값도 저렴한 동네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무서운 느낌이 들었지.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어. 집안은 잘 꾸며져 있었고 시추 한 마리도 있었어. 마음속에서 계속 긴장감이 유지되었지만 방마다 확인을 하며 일단 안심했어. 거실에 자리 잡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녀와 이야기했어. 그러다 그녀가 자고 가지 않겠냐고 묻는데 이유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어. 결국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고 가려고 현관에 나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이상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 그녀가 슬쩍 문을 열어주었고 그때 화장실에서 띠리리 하는 폰 벨소리가 들렸어. 그녀는 분명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저 소리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 순간 모든 게 무섭게 느껴졌고 나는 얼른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눌렀어.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지 않았고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뒤돌아보니 그녀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그때 그녀 뒤에 10대쯤 되는 남자가 슬쩍 보였고 그가 손에 주방용 식칼을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비상구로 미친 듯이 내려왔어. 정신없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위에서도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1층으로 내려왔지만 정문 앞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 나는 재빨리 난간을 넘어 잔디밭으로 굴러 떨어졌고 뒤를 보지도 않고 공장지대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갔어. 마침 지하 주차장 화장실이 열려서 끝칸에 들어가 숨었어. 폰 배터리가 2%가 남아있었고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간 후 폰이 꺼졌어. 숨을 죽이고 15분쯤 있었는데 인기척이 없어 조심스럽게 나왔어. 정문 쪽으로 다시 가려는데 아파트 단지 옆 풀숲에서 그 여자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멀리서 그녀에게 외쳤어. 니 뭐야, 나 죽이려고 환장한 거냐고. 그녀는 내 말을 들으며 여기서 나가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어. 그녀 말에 따르면 남자들 외에도 다른 일행이 있어서 경찰엔 신고하지 말고 공장 근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나는 그녀의 말대로 1층 화단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날이 밝자 공장 근무자들 틈에 섞여 아파트를 빠져나왔어. 그날 시내 버스를 타고 돌아왔고 다시는 그 여자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얼마 후 같은 나이트에서 만났던 다른 여자가 연락해왔어. 그녀는 그날 밤에 여자와 이름이 같았지. 찜찜했지만 그녀를 만나기로 했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2차까지 갔다가 결국 모텔로 들어갔어. 그런데 모텔 안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었을 때 첫 번째 여자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어. 그녀는 다짜고짜 왜 또 거기 있냐, 함께 있는 그 여자는 위험하다라며 경고했어. 나는 급히 모텔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또다시 그녀가 내 손목을 잡으며 나가지 말라고 했어. 마침 편의점이 가까워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고 편의점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식칼을 들었던 그 남자와 마주쳤어. 편의점에서 112에 신고의 시간을 벌고 있는데 다행히 경찰차가 나타났고 남자들은 급히 골목으로 사라졌어. 그 후 경찰이 아파트를 조사했지만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어. 그저 짧은 기간 돈을 주고 빌린 집일 뿐 그 여자와 그 일행에 대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 아직까지도 그들이 왜 사진을 찍었고 두 번째 여자가 왜 같은 이름을 썼는지 모든 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어.